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죠. 애기들도 아프고 하면은, 하여간, 엄마들은 힘듭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지나간 걸 좀 복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 들으신 거라 해도 저런 것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받아주시고요. 지난주 어디까지 했죠? 네? 어디요? 거기 할 차례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는 무슨 꼭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그냥 체크만 할게요. 우리 이제 첫 번째 주에 했는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주에 했는 게 총론이죠. 총론에서는 부동산 개념하고요, 부동산이 뭐냐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중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것은 법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협의, 광의, 부동산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분류를 했어요. 그중에 이제 토지 분류를 공부했는데 대지, 택지, 부지,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후보지, 이행지, 법지, 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류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부동산 특성하고 부동산 속성 뭐 이런 내용들은 미리 할수록 손해라 그랬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은 강론으로 넘어갔죠. 강론으로 넘어갔는데 그 중에서 제 1장이 경제론이었습니다. 경제론은 다시 수요 공급으로 그리고 경기 변동으로 분류가 되고요. 경기 변동은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아니어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수요 공급이 중요하다 그랬죠. 수요 공급은 다시 수요 공급의 개념. 자, 여기서는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이거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느냐,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느냐, 요 구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수요량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고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거고, 이것은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것이 변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가 있죠. 이것은 마찬가지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이 왼쪽에 있는 것은 같은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라고 하고, 요거는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새로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균형의 결정과 이동했어요. 균형은 어디서 결정된다?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똑같을 때,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점이라고 그랬어요. 균형이 아닌 상태를 뭐라고 하고요? 불균형이라고 하고요. 불균형은 두 가지가 있죠. 초과 공급인 불균형, 이때는 가격이 내려가서 균형으로 가게 되고요. 초과 수요인 불균형, 이때는 가격이 올라가서 균형으로 가게 됩니다. 균형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가격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공급량 변화나 수요량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근데 결정된 균형이 이동을 하는 것은 이 교차점이 이동하는 것이죠. 교차점이 이동하려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요 변화, 공급 변화를 더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탄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정도다.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요거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수량이 많이 변하면 우선 탄력성이 큰 거고, 수량이 적게 변하면 탄력성이 적은 거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게 경제론에서 했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3주차에는 시장론하고요, 정책론을 했죠. 정책론 했습니다. 시장론은 많은 양을 했던 게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은 정책론 할 때 이제 요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 특히 중요한 게 자원 배분 기능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다. 근데 그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책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시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걸 뭐라고 하고요? 시장 실패라 한다 그랬죠. 그렇게 시장 실패가 나타날 때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 이유가 있기는 하죠. 이거 말고 이제 시장론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본론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다고 해서 지나갔어요. 일단은 오늘 살짝 터치를 해드릴 거예요. 다음에 이제 정책론으로 들어오면은 정부의 개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정부가 개입하는데 토지시장에 개입하면 토지정책으로 나타나고요, 주택시장에 개입하면 주택정책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거 외에 따로 부동산 조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정부의 개입은 다시 둘로 나눴죠. 이걸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얘네들은 간단하게 소개만 하는 정도로 했어요. 정부 개입은 정부 개입 필요성이라는 주제 하고요, 정부 개입 수단이라는 주제가 있죠. 필요성은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개입하느냐 했죠. 조금 전에 왜 개입한다 그랬어요? 시장 실패가 발생할 때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못하는 거 있다 그랬죠. 형평성 측면에는 시장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얼마나 지금 기억나는지. 들어가지 말까요? 자, 과연 궁금해요. 얼마나 기억에 남을까. 지금 한 달 이상 지났는데 그래도 저렇게 얘기할 때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면은 그래도 다행이고, 지금쯤이면은 상당 부분 까먹었을 텐데 그래도 기억나시나요? 이럴 때는 그냥 몰라도 네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몰라도 네 해요. 아무튼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거라 그랬죠. 시장 실패 수정이 10문제 다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10문제, 최근 10년간 여기서 6문제 나왔는데, 시장 실패와 관련된 게 10문제 다 나왔고요. 얘는 지문으로만, 정답 지문이 아니고 그냥 자리 차지하는 지문으로만 등장했어요.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아무튼 이게 워낙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시장 실패 원인에서 외공불비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 5문제 출제됐다 그랬죠. 여기서 2문제, 전체적으로 3문제.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고요. 올해도 출제가 됐어요, 외부 효과. 그래서 정예 외부, 부의 외부 이런 거 했죠. 공공재 등대 말씀을 드렸죠. 불안전 시장, 독점, 과점. 얘네들은 담합을 하거나 이럴 수 있다 그랬죠. 비대칭 정보, 정보가 불안전하거나 비대칭적일 때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럴 때 개입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직접 개입한다, 간접 개입한다,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다 그랬죠. 6문제가 모두 여기서 직접 간접 구별하는 거예요. 직접 개입은 정부가 선수로 뛰는 거라 그랬죠. 정부가 시장이라는 무대에 선수로 뛴다는 얘기는 수요자가 되거나 공급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선수로 뛰는 거예요. 근데 간접 개입은 수요자나 공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 공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을 보태주거나 보조, 또는 지원을 해주거나 세금을 깎아주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부담금을 매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게 간접 개입이죠.
이렇게 구별하는 것. 그다음에 토지정책. 여기 이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고요. 이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규제의 대표적이기도 하지만 토지정책의 대표적이기도 하죠. 요거는 용도 지역을 구역을 나누는 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죠. 그것은 요거를 제거하기 위해서거든요. 여기에 부의 외부 서로 뒤죽박죽 사용하면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걸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요. 근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다 보면은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죠. 이 형평성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어디는 개발을 허용하고 어디는 규제를 해야 돼요. 못하게. 자, 그러면은 규제가 되는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 보상 규정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손실 보는 사람들한테 뭔가 보상 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TDR, 개발권 양도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 이런 거 소개를 했고요. 다음에 토지 비축제도 이런 걸 소개했죠. 자, 이런 거 소개했었고요. 다음에 주택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를 했어요.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죠.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이게 다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시장 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싸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공급자들은 공급을 줄이죠.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공급자들은 공급을 줄여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에 물건이 모자라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못 올라가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어떻게 쓰지만, 규제 임대료를 쓰지만 실제로는 웃돈을 얹어주면서 거래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게 경제 법칙이에요.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가격을 낮게 규제하든, 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낮게 규제하는 거예요. 시장 임대 그 가격보다. 근데 사실은 우리하고는 별 관계는 없지만, 부동산학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지금 정부가 규제하는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알바비, 시간당 시급을 규제를 하고 있죠. 최저임금. 알바를 안 해봐서 모르겠죠. 알바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얼마 올라간다 그래요? 6천 얼마에서 7천 얼마로 올라가잖아요. 상승폭이 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요거는 최저임금제도 이렇게 하죠. 시장임금보다 높게 규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높게 규제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이거 임대료 규제와는 반대가, 약간은 지금 몇 분이죠? 몇 분 정도? 10분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자, 아무튼 이런 규제가, 최저임금을 규제하면은 공급자들은 늘어요. 일을 더 하려고 하겠죠. 시간당 페이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 뭐 고깃집이라든가 음식점 알바를 많이 쓰는 그런 곳은 덜 쓰려고 하겠죠. 수요를 줄여요. 그런 쪽은. 이건 이제 반대로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수요자들은 싸니까 수요를 증가시키고, 공급자들은 싸니까 공급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 적은 물량을 서로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공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공시 가격은 규제 임대료를 써야 되니까 웃돈을 이제 얹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부작용이 생겨요. 그렇게 웃돈을 얹어주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저소득층들이 옛날보다도 오히려 더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임대인들은 임대료가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암시장 임대료를. 어떤 사람들은 착한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수리수선 같은 거를 잘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했죠. 임대료를 보태주는 거죠. 보태주면은
그 수요자들이 그걸 보태서 더 넓은 집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수요를 증가시키면은 그럼 누구도 혜택을 보게 돼요. 공급자들도 혜택을 보게 되겠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수요를 증가시키면. 예전에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공인중개사 이 수강을 하면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이 돼 있는 근로자들이 요 공인중개사 시험 과정을 수강을 하면은 환급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게 환급을 해주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학원도 이렇게 수익이 더 커지게 되죠. 공급자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보조는 성격이 모두 다 똑같다 그랬죠. 모든 보조는 수요자한테 보조를 해주면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누구도 혜택을 본다. 공급자도 혜택을 봐.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급자도 우선은 혜택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돈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공급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학원이 막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예전에 그걸로 치자면. 근데 이제 학원 많이 늘어나면 경쟁 치열해지니까 가격 다운되고요. 사실은 지금 이 공인중개사 시장에 지금 남아 계시는 이 선생님들은 굉장히 레드오션에 있는 거예요. 정말 옛날보다 점점 페이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군가 있으면은 이거 별로 안 좋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애들 자꾸 들어오면은 공급이 많아지면은 점점 지위가 낮아지겠죠. 누군가가 대기하고 있으면은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바로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죠.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점점 페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그런 것처럼 이게 임대료를 보조해서 공급자들이 많아지면은 임대주택이 많아지면은 그럼 임대료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 누가 혜택을 보게 돼요?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돼요. 모든 그 보조의 구조가 똑같아요. 수요 공급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하면은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있는데요. 요 정도 소개했었고, 그다음에 조세 전가와 귀착을 했죠. 요거는 이제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상대방에게 떠넘겨지는 것을 전가라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을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귀착의 문제이죠. 자, 여기서 얼마나 전가가 되느냐의 문제는 탄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선택의 여지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어요. 주변에 빈집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면 임차인들이 조세 부과됐다고 월세를 올려버리면 그러면 딴 빈집으로 가버릴 수가 있죠.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그러면 덜 부담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임대인이 함부로 못 올릴 테니까.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게 수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는 탄력성이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탄력성이 클수록 덜 부담하게 된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탄력성이 작을수록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탄력성이 크다는 게 뭐라고 번역하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귀착의 문제. 자, 이게 이제 3주차에 했던 거고요. 4주차에 했던 내용은 투자론이죠. 투자론이 이게 지렛대 효과 했고요.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효과라 그랬어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효과. 그죠?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낮아질 수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높아지는 정의 지뢰 효과고요. 결과적으로 부의 지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예외적으로 영의 지뢰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죠. 그것은 이제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 정의 지뢰, 이자율보다 낮은 수익을 내버리면 부의 지뢰가 나타나고요. 이자율과 똑같은 수익률을 내면은 중립적 지뢰, 영의 지뢰가 되죠. 다음에 위험과 수익이라는 주제를 했고요. 여기 이제 위험이라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이렇게 했고요. 위험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그다음에 수익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평균, 가중 평균으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다음에 이제 위험의 유형에 사금법인유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5가지 다 말씀드리지 않고 그 중에서 금융적 위험과 5개 중에 금융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린다 했고요. 사업상 위험을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는 사업상 위험은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장사 안 되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 장사 안 되는 게 바로 무슨 상황과 관련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 상황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공급하면은 뭐 생각해야 되고요? 시장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상 위험 중에 가장 걱정되는 위험이 바로 시장 위험입니다. 근데 시장 상황은 괜찮아도 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랬죠.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운영 과정에서 뭐 직원이 횡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원이 뭐 교통사고를 하거나 뭐 주인이 교통사고를 하거나 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위험들을 운영 위험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는 특히 또 위치적 위험도 있죠. 그래서 사업상 위험해서 그렇게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요걸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나중에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태도도 있었죠.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회피형도 있고 중립형도 있고 추구형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절한다? 위험 회피형을 전절한다 했고요. 다음에 수익으로 가서는 그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게 있었죠. 기대 수익률은 이것은 가중평균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요구 수익률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 그랬죠. 어떤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제시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거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랬죠. 선택하는 사람은 괜찮아 보이니까 한 것이고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괜찮아 보여서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요구 수준보다는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보다 예상 수익률이 높으면 채택을 하는 거고요. 요구 수익률이 더 높은 사람은, 요구 수준이 높은 사람은 예상 수익률이 낮다라고 생각하고서 기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 수익률이 바로 무슨 수익률이라고요?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똑같이 제시가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대 수익률, 이게 객관적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은 사람들 마음 속에 사람마다 달라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해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자기가 주관적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기대 수익률은 누구든지 공통으로 예상하는 수익률, 요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거를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수익률은 아시겠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해서 제시하는 이런 수익률, 가중평균된 건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경우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차이가 나면은 그때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문에서 얘기하는 그 방식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죠. 맞죠? 학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자 다르게 생각하면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 관계라든가 위험 관리 기법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만 소개했어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란 뜻이고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뭘 줄인다? 위험을 줄인다 그랬죠. 근데 애석하게도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줄일 수 있는 위험과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랬죠. 줄일 수 없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똑같이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비체계적은 어떤 투자 안에는 많이 영향 미치고 어떤 투자 안에는 조금 영향 미치고 어떤 투자 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니까 들쭉날쭉한 거 이런 것들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런 것들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줄일 수가 있죠. 위험을. 자, 아무튼 그런 정도 했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은 구성자산 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분산 효과가 높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 했고요.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4개
4개의 표가 있다 그랬죠. 모두 6개인데 4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어떤 표에서 숫자를 찾아 곱셈을 하느냐, 그것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상황이 모두 4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 둘, 셋, 넷. 4가지가 한 번만 불입되는 경우, 매 기간 불입되는 게 있는 경우, 자, 요 위에 거는 뭐를 붙여야 돼요? 일시불이라는 말을 붙여죠. 자, 언제 금액이 궁금해요? 미래 금액이 궁금하죠. 이럴 때는 이 표 중에서 어떤 표를 찾아야 되고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표, 내가 계수표, 줄여서 내가라 그래요. 내가, 미래가치. 이럴 때는 언제 가치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찾아야 돼요. 이 표 중에서 일시불의 내가 계수표, 일시불의 현가 계수표.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요. 지금 이 숫자보다 이 숫자는 어떻게 돼요? 숫자가 더 커지죠. 이 숫자보다 이 숫자는 더 작아지죠. 제가 무심코 그리는 것 같아도요. 다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더 동그라미가 더 크고 동그라미가 더 작잖아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다 한다니까요. 맞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가면은 숫자가 작아지고 오면은 숫자가 커지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는 언제 금액이 궁금하다? 만약에 이때 금액이 이게 더 커야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서 할증되는 거죠. 할증돼서 합해지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할인돼서 합해지니까 요거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자, 이럴 때는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을 때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연금이란 단어 붙인다 그랬죠. 언제 가치가 궁금해요? 미래 가치가 궁금하죠. 그럼 이때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표, 연금의 내가 계수표에서 찾아서 곱셈을 하면 되고요. 이때는 연금의 무슨 가치 계수표? 현재 가치 계수표, 연금의 현가 계수표에서 찾아서 곱셈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표를 찾느냐라는 것만 알아도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됐죠?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표정들이.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을 했죠. 현금 수지 측정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가유순전후죠. 가유순전후. 가는 가능총소득, 유는 유효총소득, 수는 순용업소득, 저는 세전 현금수지, 후는 세후 현금수지 이렇게 되죠. 이 가능총소득하고 유효총소득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계산상 들어올 수 있는 100%의 돈이죠. 근데 실제로 그만큼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죠. 뭐 때문에? 공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방은 찼지만 사람들이 돈을 안 낼 수 있죠. 대손충당금 또는 불량부채충당금 했어요. 그래서 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여기는 세전현금 수지, 여기는 세후현금 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뭐고요?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유효총소득이고, 여기서 3단계로 뺀다 그랬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는 경비인데 무슨 경비? 영업경비죠. 영업경비. 자, 항상 이 3단계로 뺀다 그랬죠. 어떤 업체든지 간에. 이게 빚은 빚인데 부채 서비스액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금은 세금인데 영업소득세. 자, 이렇게 3단계로 빼고요. 자, 제가 그때 예를 들 때는 여기 1억이라고 치고요. 여기가 9천만원, 여기가 7천만원, 여기가 3천만원, 여기가 2,500만원 했고요. 이 물건이 10억의 매물로 나왔는데 4억은 내 돈으로, 6억은 돈을 빌려서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렇게 6%로 빌렸다고 치고, 자,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자, 이제 투자 분석 기법 들어간다 그랬어요. 투자 분석 기법은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판단하는 기법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투자 분석 기법은 할애비 있다 그랬어요. 할애비 기억나세요? 할은 뭐야? 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또 은은 어림셈법, 비는 비율 분석법.
자, 요 할에 비해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그랬어요. 할인이란 단어가 현재 가치로 바꾼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투자 분석 기법에 모두 20가지 정도 된다 그랬죠.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 20가지 중에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이렇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몇 가지 있다 그랬죠? 3가지. 순순해, 혈순순해. 요거 말고 또 뭐가 더 있다 그랬죠? 현가, 회수기간, 연평균, 수년가. 얘네들은 어떤 글자가 붙어 있어요? 현가라는 글자가 붙어 있죠. 여기도 수년가. 현재 가치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는 뭘 했단 뜻이에요? 할인을 했단 뜻이죠. 자,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들은 모두 5가지 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수익성 지수나 또는 내부 수익률 요 2가지만 기억을 제대로 하면은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5가지는 다 기억하는 거라 그랬죠. 이 5가지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부 수익률과 수익성 지수만 기억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이 정도로 했고요. 어림셈법의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승수법은 어떻게 해석하시라 그랬죠? 승수 몇 년 걸리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가능총소득 승수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능총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1억으로 10억을 회수하려면은 10년 걸린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총소득 승수는 하면 1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유효총소득 승수 하면은 9천만 원으로 몇 년 걸리 이런 의미니까 약 11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순영업소득 승수는 하면 순소득 승수는 그럼 요 7천만 원으로는 요거 회수하는데 약 14년 정도. 그죠? 요거 1,10,100으로 계산하면 돼요. 항상 계산할 때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요령이에요. 1,10, 100, 1000 요렇게 해서 7천만 원씩 7천만 원씩 10년을 가면은 7억이잖아요. 근데 10억을 회수해야 되니까 3억을 더 회수해야 되니까 7천만 원씩 또 나가면 되잖아요. 4, 7이 28 하면은 2억 8천이 되니까. 맞나요? 다들 곱셈은 할 줄 아시죠? 4, 7이 28.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약 14년 정도 걸려요. 근데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약 33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 평생 회수 못 한다 그랬죠? 3천만 원으로는 뭘 회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4억을 회수해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여기까지는 총 투자액이 벌어들이는 거지만 요 마지막 두 놈은 지분 투자액이 벌어들이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요 부채 서비스액을 뺐단 말이에요. 요 4천만 원 뺀 거는 은행에 갖다 준 거예요. 원금이자를. 뭐 때문에 갖다 줬어요? 남의 돈을 썼으니까 갖다 준 거 아니에요. 남의 돈을 안 썼으면 전부 다 내 돈이라면 이거 빠질 이유가 없죠. 맞나요? 이게 빠진 게 있다는 거는 남의 돈을 썼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요 4천만 원은 6억 몫으로 준 거고 7천만 원 중에서 그 나머지 3천만 원이 나한테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3천만 원이나 2,500만 원은 얼마가 벌어들였다고요? 요 4억이 벌어들였다고요. 그 4억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분 투자액 또는 자기 자본 투자액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많이 묻는다 그랬어요. 짝짓기가 제대로 되는지 이걸 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소득 승수는 이렇게요.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 소득으로 지분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러면은 틀린다 이 말이에요. 순소득 승수는 7천만 원으로 10억을 회수하는 총 투자액을 회수하는 거죠. 말로 그렇게 불어 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 현금 수지로 총 투자액을 회수한다고 하면 안 되죠.
세전현금 수지하면 지분투자액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세전 또는 세후가 나올 때는 절대로 총투자액이 나오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지분투자액. 근데 순영업소득이나 총소득 이런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뭔 투자액? 총투자액. 총소득이나 순영업소득 이러면 총투자액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 짝짓기를 묻는다고요. 근데 그런 거를 틀리면은 말이 안 된다고요. 이 짝짓기를 못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아시겠습니까? 중요하다고요. 다음에 이게 승수법. 수익률법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역수라 그랬죠. 승수법은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이거는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내느냐. 그럼 역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10억으로 1억 벌었네. 그러면 10%. 10억으로 9천만 원 벌었네. 그럼 9%. 10억으로 7천만 원 벌었네. 그럼 7%. 자, 이제는 얘네들은 4억이 번 거죠. 4억이 3천만 원 벌었네. 그럼 7.5%. 4억이 2,500 벌었네. 6.25%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다 퍼센트죠. 퍼센트. 이제는 방금 말한 거는 다 퍼센트로 나타낸 거는 수익률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퍼센트가 각각 다른 게 이름을 달리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맨 밑에 세후 현금 수지로 계산한 수익률을 뭐라고 하고요? 세후 수익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패턴을 알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승수는 그냥 뒤에 뭘 붙이면 돼요? 승수는 이 소득 이름 뒤에다가 승수라는 단어만 붙이면 되죠. 자,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수익률도 세후 수익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패턴이니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라 부를 수 있고요? 여기 아까 여기 6.25%였고요. 6.25%를 세후 수익률, 7.5%를 세전 수익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세전 수익률로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세전 수익률로 출제된 적 없고 늘 지분 배당률로 출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기억해야 된다고요? 지분 배당률로 기억해야 돼요. 지분 투자자한테 배당됐다. 여기 지분 투자 4억에 배당됐다 이 말이에요. 3천만 원이 4억에 배당됐다. 그러니까 4억분의 3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분 배당률 이렇게 하고, 그러면 10억으로 7천만 원 벌었다 할 때 이 7%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순소득 수익률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종합환원율 이렇게 한다고요. 종합환원율. 됐나요? 그러니까 종합환원율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따로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는 따로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종합이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시죠? 혹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종합환원율은 안 했나요? 하긴 한 것 같아요. 요거는 말씀 안 드렸었나요, 제가? 지분 배당률은 안 했었어요. 했던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종합환원율.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 이게 용어가 색다르잖아요. 근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종합환원율하고 지분 배당률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종합환원율 해요. 종합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종합이란 단어가 들어있으면은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종합이니까. 종합이란 단어가 붙었다는 의미는 지분배당률 하면은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등장할 때, 짝짓기 할 때. 자, 일단 그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짝짓기라도 하라고. 짝짓기. 아시겠죠? 안 되면 쉬운 거, 구별하기 쉬운 것부터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림셈법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비율분석법에 비대부채 했어요. 비대부채. 대부 비율 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 하는 거 했어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여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많은 용어들이 한꺼번에 이 짧은 페이지에 한꺼번에 나오니까 어려워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들을 하나씩 곱씹어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용어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한꺼번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대부 비율은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어요?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이라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남의 거 비율. 남의 것이 40%다. 그럼 내 거는 60%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60%다. 그러면은 남의 게 60%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내 거는 자동으로 40% 이렇게 되겠죠. 내 거 비율을 지분 비율이라 그래요. 지분 비율. 근데 남의 거 비율 이게 뭐라고요?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부채 비율이라는 이 단어는 그게 남의 거 비율이 아니거든요. 부채 비율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돼요. 부채 비율은 동의어가 없어요. 부채 비율은 동의어가 없습니다. 이건 동의어가 없어요. 동의어 없이 부채 비율은 요거는 내 거분의 남의 거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는 부채 비율은. 그러니까 여기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 했잖아요. 근데 부채 비율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보세요.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많은데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얘는 동의어가 없다고요.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돈을 빌렸다는 뉘앙스가 있으면 전부 다 뭐예요? 남의 거 비율이에요. 남의 거 비율. 근데 부채 비율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남의 거 비율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분의 남의 거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60%다 그러면 내 거는 40%니까 요거는 40분의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70%다 그러면은 내 거는 30%니까 부채 비율은 30분의 7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더하면은 100%가 돼야 돼요. 분모 분자를 다 더하면.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할 때 요거를 남의 거 비율이다라고 기억을 하는 게 이해하기는 더 쉬워요. 대신 이제 구체적인 용어, 시험에는 남의 거 비율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시험에는 뭐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일단은 이제 그 구체적인 표현, 시험에 나오는 표현은 나중에 익힌다 하더라도 일단은 남의 거 비율이다, 내 거분의 남의 거 비율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그랬어요?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4천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얘를 감당해야 되죠. 4천을. 그래야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감당해야 이게 남는 게 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클수록 좋은 거고요. 채무불이행률은 누구하고 누구를 짝짓기 한다 그랬어요? 채무불이행률은 요 위에 있는 유효총소득이 얘는 뭐 다 감당해야 돼요. 영업경비와 부채 수익 다 감당해야 돼요. 이 다 감당해야 남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채무불이행률이고 대신 얘는 1보다 작아야 돼요. 충당이 안 되면 이제 얘는 1보다 커져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을수록 좋은 거고 얘는 1보다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자, 이게 투자 분석 기법.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현금 수지 측정에서부터 투자 분석 기법까지 무려 1년에 4문제나 1년에 4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금융론 있죠. 금융론. 이거 하고 이제 금융론으로 넘어갔죠. 금융론에서는 그게 이제 5주차 6주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까지. 지난주에다 금융론을 이제 조금 이제 복습하면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론으로 넘어가서는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저당 상환 방법이 제일 많이 출제된다 그랬죠. 여기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요거 구별하는 거 하고 원리금균 등
원금균등, 또 최증식, 요거 구별이 있었고요. 저당 유동화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당 유동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자, 이렇게. 자금 조달 방법에 리츠라는 것을 이제 뜻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자, 지난주에 요 개념이나 리츠, 요 리츠 개념, 부동산 투자 회사죠. 부동산 투자 회사. 자, 요거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거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저당 상환 방법이.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고, 예금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대출금리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죠. 여기는 예금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만큼 대출금리도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죠. 자, 이거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는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한다 그랬죠. 이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질 때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조기 상환을 해버려 사람들이. 그럼 남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근데 이 금리 변동을 증가시켜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채무 불이행이 높다고 그랬죠.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계속 올리다 보면은 차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서 아무튼 이게 걱정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증식 하죠. 자, 원리금 지불액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원리금 지불액입니다. 은행에 갖다 주는 돈.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건 뭐고요?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하니까. 근데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뭐예요? 원금 균등 상환이죠.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 상환액은 일정하지만 여기에 뭐를 얹어서 가야 되는데요. 이자를 얹어서 가야 되는데 그 이자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처음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 상환이 얼마 안 되고요. 가면 갈수록 이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원금 상환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금을 얼마 못 갚기 때문에 만기에 약 어느 정도 가야 약 3분의 2 정도는 가야 원금의 절반을 상환할 수 있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했죠. 자, 요거 구별을 하는 거였고요. 물론 이렇게 같이 구별해서 초기에 누가 더 많이 은행에 갖다 줘야 돼요? 원금 균등 상환이 초기에 은행에 더 많이 갖다 줘야 되는 거죠. 은행에 더 많이 갖다 준다는 얘기는 은행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원금 회수가 빠른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주는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납입을 했을 때 잔금이 어떤 게 더 적게 남아요? 원금 균등이 더 적게 남겠죠. 많이 갖다 줬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자는 어떻게 더 적게 되겠죠. 그래서 대출기간 전체 납입 총액을 계산하면은 누가 더 적게 계산이 될 거다? 원금 균등이 더 적게 계산될 거라고요. 뭐를 덜 갖다 주니까? 이자를 덜 갖다 주니까. 처음부터 많이 갚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수익을 덜 갖다 주게 하려면, 이자를 덜 갖다 주려면 원금 균등으로 대출받으면 되겠죠. 근데 그만큼 초기에 부담이 큰 단점이 있죠. 초기에 돈만 많으면 굳이 뭐 돈 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뭐 원리금 균등으로 간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저당 상환 방법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최증식은 나중에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는 뭐라 그랬어요? 저당 유동화는
뭘 한다? 유동화. 현금화라고 했어요. 현금화. 뭐를 현금화한다? 저당 채권을 현금화한다 그랬죠. 채권. 맞나요? 자, 어떤 용어들이 나오면은 그 용어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하란 말이에요. 저당 유동화 하면 이게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동화를 뭐로 번역을 하고, 현금화로 번역을 하고, 뭘 현금화한다? 저당 채권을. 저당 채권이 뭐라 그랬죠? 채권 중에서도 저당을 잡은 채권. 그냥 채권은 아무런 저당 잡지 않은 그냥 채권은 위험하죠. 근데 저당이 잡혀 있는 채권은 안전하죠. 그 저당 채권을 이 말이에요. 그 저당 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은행이 갖고 있죠. 채권자인 은행이. 은행이 말이에요. 은행이 저당 잡은 채권을 뭐 한다? 현금화한다. 왜 현금화한다 그랬어요? 은행이. 현금화하는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돈이. 은행이 돈이 없으니까. 은행이 돈 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마땅치 않을 때는 갖고 있는 뭐라도 팔아서, 갖고 있는 저당 채권을 팔아서 뭘 마련한다? 현금을 마련하는 거죠. 그게 IMF 때 나왔다 그랬잖아요. IMF 때 은행들이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많이 쓰러졌다고요. 그럴 때 이 은행이 갖고 있는 저당 채권을 현금화를 하면은 쉽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쓰러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를 설립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나타나면 은행들이 갖고 있는 저당 채권을 누가 사주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주는 거죠. 그럼 쉽게 뭐를 마련할 수 있어요?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은행이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저당 채권 유동화, 요 개념만 알고 있어도요, 나중에 공부할 때 훨씬 쉬워요. 이게 뭐다라는 거,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도입됐다라는 배경만 알아도. 자, 근데 이거는 누구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들 때문에, 구조조정하는 기업들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죠. IMF 때 구조조정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랬죠. 구조조정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또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빌리기도 힘들고 주식 발행해서 자금 마련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그걸 사줄 수 있는 큰 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갖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으고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 회사를 차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 소액 투자자들이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가 돼서 그 회사에 자금을 넣으면, 주식 매입 자금을 넣으면 그 회사 이름으로 뭐를 산다?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할 수가 있고, 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싼 값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바로 그 회사한테 세를 논다 그랬죠. 그 회사한테 세를 놔서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익금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설립이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설립을 쉽게 하고 혜택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설립도 쉽게 하고,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도 감면해주고,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구조조정을 지원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에요. 그걸 이제 그 법 규정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거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거 말고도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감정평가론 빼고 앞에 이제 수요 공급,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요 네 개 파트 했어요. 지금 그 네 개 파트가 중요한 파트고, 이제 감정평가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다한 내용들도 좀 말씀은 드렸죠. 뭐 이렇게 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복습의 의미가 좀 없는 편이어서 좀 쉬고요. 이 장에서 이 강론에서 좀 남겨놨던 거 있어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이 감정평가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